마이클 버리는 말했습니다. 이 모두가 무언가 확실하다고 믿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거나 가장 큰 기회가 숨어있는 순간이더라고요. 오늘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모두가 긴축이라는 공포를 예상했었지만 이 시장은 오히려 안도라는 뜻밖의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마지막 남은 뇌관이 제거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곧장 축제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은요. 미스터 마켓은 조울증 환자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이 시장은 안도감 뒤에 또 다른 변동성으로 우리를 시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환호하실 타이밍이 아니라 이 안개가 거친 자리에 드러나고 있는 새로운 길들을 냉정하게 확인하시고 또 걸어갈 수 있는 채비를 하셔야 될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걱정했던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 이벤트가 마침내 지나갔고요. 이 모두가 주목한 오늘 이벤트에서 일본은행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면서 0.75까지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금리를 올렸으니까 엔화 가치, 즉 일본 돈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이번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은행 총재 연설 직후에 엔화 가치가 오히려 떨어져 버렸어요.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순식간에 60핍가량 상승했고요. 금리를 인상하는데 왜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런 모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의 열쇠가 숨어 있다는 거고, 이런 모순을 이해하시면 이 시장이 지금 무엇에 안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마지막 악재가 끝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런 구조들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오늘 일본은행 총재가 던진 메시지의 숨은 의미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 총재는 연설에서 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 취약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한마디를 했죠. 이 실질 금리는 여전히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금융 환경은 계속 완화적일 것이다라고요. 이런 것들을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리자면은 마치 이렇습니다. 엄청 엄격한 선생님, 일본은행이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학생들, 이 시장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앞으로 시험 커트라인, 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겁을 줬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생각을 하겠죠. 아, 이거 큰일 났네. 커트라인 올라가면 우리 꼴찌 되거나 퇴학당하는 거 아니냐. 바짝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막상 커트라인 올리는 당일날 이 선생님이 연단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커트라인은 올리겠지만 하지만 채점은 아주 후하게 줄 거기 때문에 너희가 절대로 학교에서 쫓아낼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 학생들이 어떤 기분일까요? 그래도 시험 기준이 오른다니까 긴장해야 될까요? 전혀 아니겠습니다. 이 겁에 질려있던 학생들은 아, 이제 다행이다. 우리가 잘리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결국에 시험 점수 커트라인이 오른다는 겉뉴스는 있었지만요. 그 뒤에서 선생님들이 전한 이 속뜻은 너희 충분히 봐줄 테니까 걱정 마라. 이런 거였던 셈입니다. 지금 일본은행과 시장의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이 금리라는 숫자는 올랐지만요. 시장이 느끼는 공포의 강도는 오히려 낮아진 겁니다.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시나리오는 바로 이런 거였어요. 혹시나 일본이 이 갑자기 금리를 확 올려서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 어떻게 하냐. 엔화 가치가 급등한다는 거는 엔화로 돈을 잔뜩 빌려가지고 전 세계에 투자해놓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비상이 걸린다는 뜻이겠죠. 엔화로 빚내서 주식 사고, 채권 사고, 다른 나라에 투자해놨는데 갑자기 엔화 가치가 확 올라버린다? 그러면 빚 갚는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 다들 급하게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할 겁니다. 이거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 큰 소용돌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일본이 돈줄을 죄면서 이 전 세계로 퍼져있던 엔화 자금이 한꺼번에 빨려 들어가면요. 주식이든 뭐든 위험한 자산 가격들이 순식간에 휘청일 수밖에 없겠죠. 올해 한 해 시장을 짓누르던 이 마지막 뇌관으로 일본발 위기가 꼽힌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총재의 발언 한마디로서 이 뇌관이 일단 스르르 빠졌습니다. 금리는 올리겠지만 금융 환경은 계속 완화적으로 가져가겠다. 쉽게 말해서 우리 아직 긴축 모드 아니다. 이렇게 신호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급등할 명분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에 대한 시장은 이제 금리 올렸는데도 일본은 아직까지 돈줄을 완전히 죄려는 게 아니네?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 그래서 엔화가 금리 인상 직후에 잠깐 강세를 보이다가 곧바로 엔화 약세로 다시 돌아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달러 환율이 순간적으로 올랐다는 것은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시장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웠던 엔화 급등 시나리오가 사라지면서요. 긴장했던 투자 심리들이 확 풀려버렸고 이제 당장 급하게 돈 갚을 일은 없겠구나.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쉰 거죠. 그리고 이런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번 일본은행 금리 인상은 사실상 마지막 남은 부정적 이벤트의 종결이더라고요. 이 시장은 늘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합니다. 때려도 빨리 때리는 매가 덜 아픈 법이 있죠.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악재가 터지고 마무리되는 게 낫지 이 터질까 말까 애매하게 기다리게 만들면은 사람 마음이 피말라 갑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금리 인상 여부가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고 올까 안 올까, 얼마나 올릴까, 엔화가 어떻게 될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봤던 마지막 큰 변수였습니다. 근데 그 매를 이제 막 맞고 보니까 생각보다 덜 아팠어요. 금리 숫자는 올랐지만 막상 보니까 시장이 우려했던 이 최악의 후폭풍은 없었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 이거 자체가 호재로 작용을 했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좋아질 일만 가격이 천천히 반영되면 되는 단계가 옵니다. 악재가 사라진 자리에 호재를 찾는 눈길이 돌아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떤 호재를 주목하게 될지 벌써부터 윤곽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특히 암호화폐 시장 관점에서 저는 내년부터 세 가지 큰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각 국가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 변화인데요. 전 세계 곳곳에서 암호자산을 제도권으로 포섭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어요. 미국도 올해 여러 가지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제도 마련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고요. 유럽은 이미 미카라는 이 통합 규제를 선택하면서 2025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죠. 일본, 홍콩, 중동 포함해서 암호자산의 우호적인 허브가 되겠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의 변화가 가져올 긍정 바람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랑 통화 완화 사이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이 내년부터는 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서서히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긴축의 시대가 가고요. 완화의 시대가 오면은 주식, 부동산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같은 신흥 자산 시장에서도 이 풍부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제가 가장 주목하는 바람은요. 이 기존 금융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는 구조적인 전환입니다. 한마디로 실물 경제의 토큰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미 국채나 부동산을 블록체인상에서 토큰으로 발행해서 거래하고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자체 디지털화폐 발행을 검토하는 여러 가지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롭게도 일본은행의 이번 결정은요, 이 세 가지 바람을 막고 있던 마지막 벽 하나를 허문 사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긴축 불안이라는 벽이 사라지면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바람은 훨씬 더 힘차게 시장에 불어들어올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변동성은요, 이 벽 앞에서 겁을 먹은 단기 자금들이 도망가거나 아니면 하락에 베팅한 공매도 세력이 마지막으로 흔들어내는 과정이었고, 하지만 큰 추세 앞에서 이런 단기적인 흔들림은 지나가는 소나기에 불과합니다. 거대한 상승장의 문턱에서는 오히려 이런 출렁임들이 생기는 법이겠죠. 이 투자의 대가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천 달러의 수익을 얻으려면 수백 달러의 변동성은 견뎌야 된다라고요.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 펼쳐지는 등락폭은요, 멀미가 날 정도로 어지럽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은 거대한 불마켓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지르는 통행세와도 같습니다. 일본은행 총재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 엔화 리스크라는 뇌관은 제거가 됐고요. 이제부터 시장은 더 이상 일본을 경계하느라 주춤거리지 않을 거고, 다시 한번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성과 전 세계 유동성의 흐름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 쪽으로 시선을 돌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짚어드려 보자면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바람, 이 정책과 유동성, 그리고 전통 금융의 블록체인화, 이 불어오는 그림에서 리플 XRP는 과연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XRP는 이 세 가지 흐름의 정중앙에서 교집합을 이루는 자산입니다. 우선 정책 측면을 보자면요. XRP가 올해 중반에 수년간 이어져왔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이 미국 내에서도 비교적 명확한 지위를 확보한 암호 자산이 되었습니다. 규제가 불분명해서 투자하기 조심스러웠던 기관들도 이제는 리플 XRP를 제도권 내부 자산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됐다는 뜻이겠죠. 게다가 리플 레저는 ISO 2002라는 국제 금융 메시지 표준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유명합니다. 이 ISO 2002는 요즘에 은행 간의 통신이라거나 국제 송금에 쓰이는 새로운 언어인데요. 리플 XRP가 채택한 덕분에 기존 금융 인프라랑 연결되기가 수월한 블록체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리플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여러 가지 중앙은행 그리고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국경 간의 결제랑 송금 네트워크에 XRP를 활용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일본의 SBI 홀딩스라거나 중동의 주요 은행들이 리플의 ODA 솔루션을 실제 상용화하기 시작한 게 대표적인 사례였죠. 정리드리자면요. 이 정책 환경이 정비되는 가운데 XRP는 은행과 핀테크를 잇는 다리 역할을 이미 착실하게 준비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은행의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 거시 불확실성이 줄어든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준비된 역할에 시장의 스포트라이트가 더 강력하게 비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이 낮은 금리랑 풍부한 유동성은요, 시장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게 만듭니다.
은행 이자가 떨어지면 가만히 현금 들고 있느니 뭔가 수익을 낼 곳에 돈을 넣고 싶어지죠. 특히 기관들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 수익률이 낮아지면 대체 투자처를 찾아 나섭니다. 이제 암호화폐도 대체 투자 자산군의 하나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완화적인 환경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코인들뿐만 아니라 리플 XRP 같이 활용도가 뚜렷한 코인들에도 자금 유입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XRP 가격이 한때 $3 중반까지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의 배경도 결국에 규제 해소라는 이런 호재와 더불어 가지고 시장 유동성의 부분적인 회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잠깐 가격이 조정을 받아서 $1대 후반까지 떨어졌지만 거시 환경이 다시 우호적으로 바뀌게 된다면 리플 XRP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가장 빠르게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게다가 요즘에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비트코인 ETF 승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ETF, 그리고 향후에 주요 알트 ETF에 대한 기관형 투자 상품 출시 기대감도 조금씩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XRP는 시가총액 상위 자산으로서 이 기관 자금들이 관심 가질 만한 후보 중에 하나로 종종 거론이 됩니다. 만약에 내년 이후로 이런 투자 상품들이 현실화된다면 XRP는 대규모 자금 유입의 경로를 새롭게 확보하게 될 거고, 풍부해진 유동성이라는 순부은요, 리플 XRP 같은 메이저 알트들에게는 본격적인 비상의 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통금융의 블록체인화가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변화 측면을 XRP랑 연결지어 볼까요? 최근에 금융권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말이 이 토큰화입니다. 부동산, 채권, 펀드 지분 같은 이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토큰으로 발행을 하고 거래를 하자라는 건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00억 상당의 실물 자산들이 이미 온체인에 올라와 있고요. 2030년까지 그 규모가 수십조 달러에 이를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리플 레저 같은 경우는 토큰화에 최적된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거. 리플 레저가 초당 수천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속도, 그리고 낮은 수수료, 그리고 무엇보다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랑 자동시장 메이커 AMM까지도 이 원천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별도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하지 않아도 리플 레저 위에서는 발행된 토큰들을 바로바로 교환하고 유동화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리플사는 이런 강점을 살려서요, 영국의 증권형 토큰 거래소 아칵스랑 협력을 하면서 국채, 부동산 펀드 지분을 리플 레저 기반 토큰으로 발행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쪽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리플 레저 위에서 발행되는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바로 그건데요. 달러 1대1로 교환되는 이 토큰은 리플 리쿼디티 허브를 통해서 발행이 됐고요. 투명한 준비 자산과 규제 준수를 강조하면서 기존 금융권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달러를 지향합니다. 이 RLUSD가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리플 레저를 국제 결제망의 허브로 만드는 촉매제입니다. 이제 XRP 네트워크 상에서 이 달러 토큰이 대량으로 발행이 되고 유통까지 되면은 전통 금융기관들도 쉽게 참여가 가능하고 달러 토큰을 주고받으면서 결제를 처리할 수가 있겠죠. XRP 자체가 아니더라도요, 리플 레저를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 그리고 XRP는 그 네트워크의 기본 교환 매개체이기 때문에 온체인에서 각종 자산들이 활발히 움직일수록 XRP의 유동성과 수요 기반도 덩달아 탄탄해지게 될 겁니다. 요즘에 은행들이 CBDC 실험을 하면서 이 서로 다른 디지털 화폐를 교환하는 모델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리플 레저 같은 이 퍼블릭 체인이 중립적인 교환 네트워크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런 점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미 몇몇 국가에서는 소규모로나마 XRP 리플 레저 기반으로 자체 스테이블코인이라거나 CBDC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보는 테스트를 했고요.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모든 흐름을 한데 묶어볼까요? 정책의 벽이 낮아지고 유동성의 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그 물줄기가 향하는 곳에서 XRP라는 다리가 놓여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XRP가 단순하게 암호화폐 시총 상위의 한 종목이 아니라 이 새로운 금융구조에서 가치 교환의 핵심 통로로 설계된 인프라고요. 이제 그 무대가 성숙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거시경제 흐름부터 암호화폐, 그리고 리플 XRP까지 쭉 연결된 하나의 스토리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로서 마음가짐을 이야기해보면서 정리해볼게요. 오늘 우리는 이 금리가 올랐는데도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는 이런 모순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죠. 그리고 그 모순은 결국에 불확실성 해소의 안도감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이 금리가 올랐다보다도 악재가 끝났다가 핵심인 이벤트였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시장을 짓누르던 마지막 큰 짐 하나가 내려졌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내일부터 시장이 폭등하고 엄청난 불장이 펼쳐진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갈 조건이 갖춰졌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이 투자 심리는 서서히 바뀝니다. 한동안 시장을 장악했던 이 공포, 그리고 불안감, 슬금슬금 힘을 잃으면서 그 자리를 기대랑 탐욕이 채우러 움직일 거예요. 우리는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이 두려워할 때 같이 겁먹기가 쉽고요. 남들이 행복해할 때 덩달아 신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투자의 성패는 바로 그 인간의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거. 공포에 모두가 매도할 때 담담하게 매수하던 사람들, 환희에 모두가 사고 있을 때 조용히 매도를 준비를 하던 사람들, 결국에 이런 사람들이 꾸준히 성공을 하더라는 거죠.
지금 시장에 들이온 안개의 상당 부분이 걷어지고 있습니다. 엔화 리스크라는 안개, 그리고 중앙은행 변수라는 안개가 옅어지고 나니까요.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시야가 조금씩 열리는 느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흥분보다 냉정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 불확실성이 줄었다라고 해서 이 투자에 100% 확실함이 생긴 건 절대 아닙니다. 언제든지 또 예기치 못한 파도가 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나만의 원칙과 계획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줄 아셔야 됩니다. 현금 비중은 얼마나 가져갈지, 더 담을 자산은 무엇인지, 이제는 필요 없어 보이는 위험 노출은 더는 없는지 차근차근 살펴볼 타이밍인 거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는 거,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동시에 남들이 안심할 때 지나친 확신에 들떠서 모든 것을 걸어버리지 않는 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항상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시장을 보시면요, 크게 흔들리지 않고 꾸준한 수익의 길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엔화 약세의 역설이 가르쳐준 오늘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거는 그 이면의 구조랑 의도라는 거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현상만 쫓아가시다 보면은 큰 흐름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이 지금에서의 큰 흐름은 마지막 악재 해소, 그리고 새로운 국면의 시작으로 요약이 되고요. 마지막 악재가 지나갔고요. 시장은 또 다음 챕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두려움의 막이 내린 무대를 뒤로 하시고 이제 다가올 기회의 막을 올릴 준비를 차분히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원칙 매매의 진짜 가치는 시장이 좋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때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칙 매매라는 것은 시장이 좋을 때 수익을 크게 내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준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시장이 항상 좋기만을 바라시다 보니까 이 결국에 피할 수 없는 하락장이 오면은 아무것도 못한 채로 바닥 근처에서 매도하시거나 시장 탓만 하다가 가장 중요한 시간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시면요, 이 시장이 안 좋은 이런 구간이야말로 오히려 원칙 매매가 가장 빛을 발하는 시기이고, 가격이 충분히 내려와 있어서 감정이 아니라 이 기준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매수 타점만 놓고 보시면은 가장 유리한 환경이기도 합니다. 원칙 매매에 대해서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 정보방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안내드리고 있고요. 시장이 하락했을 때는 오히려 기회의 단기 저점을 활용하기 위함인 거고, 반대로 시장이 좋을 때는 현실적인 단기 고점에서 매도를 중요시 생각을 하죠. 실제로 가장 최근에 안내드린 12월 16일 오전 11시 27분에도 안내드린 단기 저점으로 2775원, 여러가지 기술적, 심리적 지표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서 단기 저점에 대한 안내를 드린 이유도요. 잘 한번 생각해보시면은 지금은 분할로 추가 매수를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시장을 탐만하다 보면요, 이런 기회들을 기회로 보는 게 아니라 부정 요소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평단이 높은 분들은 평단 낮추면서 시장을 조금 더 길고 건강한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 시장이 하락하고 떨어지고 리플이 하락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관점에서만 보시면요, 지금 이 시장이 가고자 하는 방향, 원하는 방향을 놓치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기회의 타점을 전부 놓치게 됩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정보방은 무리한 몰빵, 해외 거래소 선물 매매가 아니라요, 업비트 비썸으로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 신청 주시면 안내드리고 있고요. 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싼 가격에 쫓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장이 외면하고 두려워할 때 얼마나 낮은 가격에서 차분하게 매수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고, 이게 바로 투자의 시작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 매매입니다. 결국에 원칙이라는 거는 상승장에서 자랑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요, 하락장에서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준이고요. 이 기준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만이 다음 상승장에서 같은 종목, 같은 시장을 보고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 살아남는 거는 원칙을 지킨 사람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를 구독자분들께 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을 선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신사 채널에서 실제로 보여드린 단기 매매 기록을 바탕으로서 왜 이렇게 폭락장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 차이점을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간단한 원리인데요. 폭락장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은 폭락하기 전에 이미 현금을 만들어둔 사람들입니다. 이 당연한 말이 왜 실제 매매에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흔히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죠. 싸지면 사야지, 빠지면 죽는다, 기회가 오면 들어갈 거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빠지기 시작하면 무섭고 불안하고 더 빠질 것 같고 지금 사는 게 맞나 의심이 들면서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금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돈을 들여가지고 매수를 해야 될 때 이 사람은 반드시 겁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만든 현금은 심리적으로 쓰기가 쉬운 돈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폭락장의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기회는 좋은 물린코인이 아니라요. 폭락 전에 확보한 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원리는 정말로 단순합니다. 팔아야지 내 돈이에요. 그리고 팔아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고점 지나가면 후회하시고 폭락이 시작되면 멘탈이 무너지시고 상승장에서만 매도 버튼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전 매매의 기본은 정반대라는 거. 이 단기 고점이 보이면 미리 걸어두고 체결되면 그걸로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파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결정이기 때문인데요. 더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떨어질 위험이 더 크다. 이런 판단이 드는 그 순간 그때 매도를 거시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텔레그램 단타 정보방에서 보여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 특정 종목을 눌릴 때마다 매수하고 또 저항해서 매도하고 다시 눌릴 때 또 매수하고 이런 흐름을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서 딱 저항의 최고점 부근에서 전량 매도에 성공을 했고요. 그 직후 시장은 그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원칙을 지킨 결과였다라는 거. 이제는 하락해서 무섭다가 아니라 떨어지면 매수 타점이 열린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전 투자인 거고요. 이 타점 매매라는 게 말로만 들으면 쉬워 보이겠지만 실제로 따라가려면 타점과 투자 심리, 속도, 거래량 해석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영상 보면서 나는 혼자 힘들겠다, 실전 흐름들 같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이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아요. 정보는 시중에 넘쳐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들, 가격 변동 구간을 읽는 방식들,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정리한 기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정리된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자료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지금 시장에서 기회를 잡는 법, 실전 타점 전략까지 모든 것들 가장 쉽게 풀어서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